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집주인이 마루 훼손을 이유로 과도한 교체 비용 요구. 골프장 캐디로 근무 중 손님이 침공에 맞아 다쳤어요. 비싼 렌터카 보험 사고 보장이 왜 안 될까요? 다단계에 빠진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선 회자되곤 하는 화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1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남성이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내용인데요. 아무리 감정이 좀 격해졌다고 하더라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11차례나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니 이 정도면 단순한 충동범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범행을 좀 계획했던 것일지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들려봐 주시죠. 네, 피고인 남성은 23살이었고요. 피해자 여성은 20대, 이제 막 20살이 된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제 막 2024년 2월경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이 너무나 이 여성에게 집착이 심하고 너무나 사적인 간섭이 심해서요. 수차례 이제 헤어지자 결별을 여성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피고인 남성은요. 나는 너하고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 내가 미안하다라면서 끊임없이 이거를 이제 헤어질 수 없다고 요구를 했고 결국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니까 피해자로서는 계속해서 결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만이 쌓여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남성이요. 불과 2달밖에 안 지난 2024년 5월 1일경에 새벽에 그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니까 다시 새벽 3시쯤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흉기를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나는 죽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 피해자 여성이 이 남성이 내가 헤어지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은요. 2024년 5월 21일에 다시 새벽 3시경쯤에 자기의 집에서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이 피해자 여성의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절을 시킨 상태에서 흉기로 준비했던 그 흉기로 11차례의 여성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몸도 찔러서 자해를 하다가 새벽 5시경에 자신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이미 여성은 사망해 있었고요. 이 남성은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 좀 집착이고 좀 약간 스토킹 행위처럼 보이는데 연인 관계로 발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이 참극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겨우 20살이었거든요. 유족들의 충격도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 범행 이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1심 재판부의 판단부터 좀 짚어볼까요, 변호사님? 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남성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이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찔렀다는 점이 너무나 흉악하다라고 선고하면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그 죄질이 중하다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압수됐던 흉기를 몰수했고요. 이 남성 피고인은요, 자신이 이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있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나를 공격했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짓 진술을 하면서 네. 자기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모면하려고 했고요. 예. 피고인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사실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자백을 했고 이제 불만이 쌓여가던 당시에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해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야, 뭐 합의가 된 부분 때문에 좀 감형을 받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 검사 재판부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네, 피고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이 이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일반인을 상대로 마구 막 살해 동기를 가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형이 이제 집행이 되면 나중에 그 집행 종료 이후에 다시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로 그러한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 이후에 다시 이러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 사회의 법적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가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원한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지 이게 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뭐 병이 있어서 살인 충동을 계속 느껴서 뭔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는 좀 안 본 거군요. 맞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피고인과 무기징역을 좀 구형한 검찰이 모두 항소를 했는데요. 형량에 좀 변화가 좀 생겼나요? 네, 항소심에서는요 1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는데요. 양형 조건이 변화가 없고 1심의 판단이 매우 이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 가중 인자가 있냐 없냐를 양형 조건으로 보는데 이 특별 가중 인자 중에는 잔혹한 범죄 수법이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건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으로서 잔혹한 범죄 수법을 사용한 그 요건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형량 경고가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1심 판단은 매우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1심도 가중 인자를 적용을 해서 사실 가중 처벌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가중할 것은 없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으로 네. 좀 보이네요. 네. 앞서 20년 징역형이 좀 확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건가요? 맞습니다. 아,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네.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러한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그리고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이 사건 범위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다 종합해서 양형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판단을 해봤을 때 상고 이유를 다 보더라도 결국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매우 타당하다라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좀 받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관련된 부분으로 살인으로 연결되는 행위들이요. 이런 경우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좀 선고되기도 하는 판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까? 네, 지금 우리 설명해드린 사안처럼 징역 20년 또는 예. 적어도 23년, 25년 판결은 매우 많이 확인되고 예.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른바 교제폭력이라는 사건의 그 추이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2021년에 경찰에 입건된 교제폭력, 그러니까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1만 500여 명이었다가 2022년에는 1만 2,800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23년에는 1만 3,900여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살인에 이르는 굉장히 중대한 우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이 선고되거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문 편이고요. 범죄가 계획적이거나 매우 잔혹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경우에 무기징역이 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그 의대생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1심에서 2심에서 20년에서 또 30년을 이렇게 좀 가중된 부분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네, 해요. 사형은 극히 좀 희박한 것 같고요. 주로 정말 잔혹한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쇄살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뭔가 사형 네, 맞습니다. 뭐 선고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행복하려고 했었던 교제이고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제인데
뭔가 서로 성격 차이가 있거나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헤어지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데이트 폭력 혹은 아니면 데이트 살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하는 상당히 안 좋은 범죄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느 정도 좀 만나다가 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착과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뭔가 젊은 시절에 그 시간들을 낭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죄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데. 아, 그러세요? 목소리가 좀 안 제가 들리시나요? 잘 해놨거든요. 아, 혹시 뭐 TV 틀어져 있으신가요? 아, 네. 네, TV를 좀, 끌까요? 네, TV를 좀 꺼주시면은 좀 크게 들리실 수 있거든요. 네, 껐어요. 네, 잘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똑같으신가요? 똑같아요. 아, 그럼 제가 말을 좀 크게 해볼 테니까요. 네, 전화기 네,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지금 현재 집 예. 주인분하고 이제 협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수리비용, 마루 수리비용 같은 거를 네, 6월 10날 제가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당일날 예, 이제 집주인께서 그 보고 이사하는 도중에 네, 마루가 집이 이렇게 축축하냐, 네. 네, 그러면서 마루 수리 비용, 음, 그다음에 뭐 방충망 수리 비용, 제가 흡연을 했다, 고양이를 네, 키웠다, 특약을 네. 다 어겼다, 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네. 총 수리 비용이 지금 400만 원을 빼고 음. 이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보증금을. 지금 임대차 뭐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한 43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집주인이? 맞아요. 수리 비용으로. 아, 네. 저 수리 비용이 타당한지 혹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는 행위가 타당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근처입니다.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이 나와서 잘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네. 나누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사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몇 네.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표에도 나왔는데요. 이제 4년을 사셨습니다. 네. 주택에서 4년을 사셨을 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마모나 어떤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누가 그 물건을 쓰더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이제 통상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굉장히 그 통상을 넘어서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그 집의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훼손됐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서요. 여쭤보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컸던 것은 항목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마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마루 부분이라는 건 결국 습기에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루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저희 다른 사안에서도 제가 경험한 걸 보면요, 냉장고 앞에 마루 부분에 이제 냉장고가 가끔 고장나면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녹아서. 물이 셀 때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 늦게 들어와 보면 하루 종일 그게 마루에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떠한 고의 과실에 의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어떠한 부주의에 의해서 마루가 그냥 놔뒀으면 손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조금 많이 손상될 수 있게끔 한 어떤 부분이 없느냐라는 지점인데요.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요, 욕실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욕실 앞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희도 그렇고요. 마루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 깔개 같은 거를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물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혹시 이 4년 전 일이라서 그 부분을 기억하실지 혹은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입주하실 새 집에 때부터 들어갔어요. 예? 새 집에 들어갔어요. 예. 입주할 때부터 요 마루가 이렇게 손상이 됐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새 집이라서 예. 그 상태는 처음에. 아니었고요. 아, 새 집이셨어요. 네. 어. 그 뭐지? 예. 말씀 네. 새 네네. 집이었어요. 일단. 그러면 그다음에 앞에 할게요. 뭐 사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첫 입주자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마루가 욕실 앞부분에 습기 때문에 마루에 손상이 갔다라는 부분이 혹시 선생님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그 욕실이 예. 습식이랑 건식이랑 같이 있는데 변기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그 청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샤워를 이렇게 뿌리는 부분에서 아니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마루 뭐지 바닥 예, 그- 바닥 습기, 깔개. 네네 예. 깔개를 제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발을 닦으면 조금 습해지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자주 제가 조금 청결해서 조금 예민한 타입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고의로 뭘 했거나 그것도 자주 그러니까 갈아줬어요. 갈아주면서 그냥 4년 동안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기에도 그 부분이 네.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지 한 번에 딱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루가 이제 손상되는 과정을 보면.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론 깔끔히 관리하셨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네. 깔개 밑에 그런 상황인 걸 계속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마모? 그렇게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뭐 이거는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전화 상담에 어떤 다 한계가 있는데요. 네네. 사진을 보면 그냥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네. 이 마모에 된 부분이 조금 욕실 앞이기도 해서 그거에 대한 욕실 밑에 그 습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나 혹은 깔개를 전혀 안 깔고 부주의하게 거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물기가 닿게 그렇게 관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 더군다나 새 집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 부분 좀 분리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제 의견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게 이 부위가 아니라 이 손상된 마루의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다른 거실부터 시작해서 이 마루라는 어떤 시공 당시부터 어떤 잘못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입증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방어가 필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욕실 앞에 이런 부분 발생한 거는 우리 선생님 책임의 과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럽니까? 네. 예, 그래서 근데 일단 예. 그 집주인께서 마루 부분, 네. 아니 그 욕실이 2개거든요. 네. 근데 욕실 2개가 그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욕실 2부분과 그 다음에 거실에 창문 그 햇빛 들어오는 햇빛 잘 네네. 되는데 그쪽 부분은 그래 제가 이해하겠다. 이렇게 조금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 예. 이제 식탁 쪽, 네. 그러니까 냉장고 바로 앞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다른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에도 지금 부위가 다양하셨군요. 저는 이제 네, 욕실 네, 앞에 한 맞아요. 군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욕실 2군데 다와 다른 부분은 우리 선생님 인정. 근데 나머지는 불인정하는데 그런 습기로 인한 마루 손상이 많다는 얘기시군요. 아니요, 오히려 욕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3자 입장에서는 예. 이제 부주의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좀 깨달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욕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창가 예. 큰 창가 그냥 햇빛 드는 부분 그 예.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임대자님이 말씀하신 그 세 부분은 저도 그냥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부분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고양이를 키웠다 하면서 이제 그 고양이가 오줌을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부분에도 이제 물기가 살짝 있고 식탁 부분에도 살짝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요. 그러면 고양이는 전혀 안 키우셨는데 이제 그런 부위에도 어떤 이제 손상이 있었군요, 마루에. 네, 맞아요. 좋습니다. 약간 습기요. 그냥 습기 색깔, 때문에 색상 차이. 인해서 마루가 상한 그 색상 달라지는 부분. 사실 네, 이제 새 집에 물론 이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완전 새 집까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너무 얼룩덜룩하면 사실 신규 세입자 잘 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육안으로 참을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로 좀 이거를 전부 다 수리해야만 이 집을 좀 누군가한테 신규 세입자한테 내줄 수가 있는 수준인지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됐든 통상적인 손모를 벗어났냐는 지점에서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만은 마루라는 네. 것이 어쨌든 10년, 20년 갑니다. 물론 부분 손상이 네,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4년 차에 이 정도의 색깔 얼룩이나 다른 정도의 어떤 이 습기가 정확하게 이 훼손이 보이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면은 벽지라든가 아까 지금 벽지가 맞으시죠? 벽지도 있나요? 벽지하고 예. 방충망. 방충망. 벽지는 예. 위에가 조금 찢어졌다. 이제 그거 가지고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네. 이제 그 뭐 니코틴 그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벽지가 찢어졌다. 그건 이해됐습니다. 근데 흡연으로 뭐 냄새가 뱄다 이런 건가요? 냄새? 냄새도 그냥 들어오면 확 난다고 하시고 예. 그냥 그 니코틴이 꽉 쩔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변색인가요? 그러면 색깔이 변했다. 니코틴으로 색깔 인해서. 변색? 네, 그렇죠. 그런 그냥 한마디로 다 갈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어쨌든 특약사항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흡연 안 됨, 네. 그다음에 뭐 고양이 안 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어겼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근데 고양이는 우리 선생님이 실제 안 키웠다고도 하시고 고양이로 네. 인해서 뭐가 어떤 원인이 됐다? 그건 인간관계에 정말 대단히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이라서요. 고양이는 일단 저는 신경 쓸 쟁점은 아닌 것 같고 벽지 훼손의 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통상의 마모의 범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사 갈 때 물건 꺼내보면 변색된 부분, 찢어진 부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 부분은 사실 비용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일부 부분만 하는 경우에. 그래서 도배는 약간 세모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주장해 보실 수 있는지 확신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세모 정도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어떤 통상의 누구라도 그 정도는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방충망 같은 것들은 이렇게 조금 그것도 좀 가격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방충망 손상이나 주셨더라고요, 견적이요. 견적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방충망의 손상이나 뭐 카드키 분실, 뭐 음식물 쓰레기 분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모품,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좀 배상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다행히 그거는 쟁점상 금액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실 복구 비용 방금 그 열쇠 분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결국 청소 비용인데요. 이 청소 비용도요. 저희가 이사할 때 물론 치우고 나오죠.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일반인은 청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청소의 수준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깨끗해가지고 다른 사람 바로 입주해서 산다?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먼지가 제거되고 보통의 정도, 어느 정도의 먼지가 약간 있어도 수용되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상식이나 법률에 비춰볼 때 청소했다라고 보는 수준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소 비용을 요청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정말로 애완동물을 한 곳에다가 방치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떡질 정도로 바닥이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걸 막 그 배변물이 막 굳어가지고 그걸 칼질해야 될 정도라든가 정말 방 한 칸이 너무나 냄새가 너무 배가지고 완전히 며칠을 환기를 시켜도 전혀 환기가 안 될 정도로 그 냄새가 배어 있다든가 그런 정도의 특수 상황인 경우에 청소 비용이 요청이 되는 것이지 뭐 무슨 먼지 좀 있다고 어떻게 청소 비용을 따로 요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충망 같은 비용도 방충망의 그 교체 비용 말고요. 그 틈새에 있는 샤시 뭐 먼지 이런 것까지 누가 닦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다 그거를 공제하는 데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항목에 대한 의견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 비용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아마도 어떤 견적을 받고 근거에 비춰서 주장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임대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근에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수리업체를 요청하셔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를 견적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조금 비용이 큰 건 결국 마루 아닙니까? 마루랑 도배 정도인데 마루 비용을 한 두 군데 업체를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선생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비용의 그 항목과 지역 그 특정한 부분을 특정하셔가지고 한번 견적을 두 군데를 받아서 이 정도의 비용이 통상적인 시세다. 그런데 선생님 청구하신 거 너무 크다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협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은 쟁점인가, 좋은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수 없는 뭐 청소 비용 이런 것들은 그냥 공제 주장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금액, 보증금 금액이 아까 말씀으로 한 600만 원 정도라고 하셔서 보증금의 어떤 우리의 지금 통상적으로 전세에 비하면 좀 소액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6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200만 원을 공제하냐, 100만 원을 공제하냐의 금액 차이가 약간은 소송으로 가서 변호사 선임하기에 좀 적은 금액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소송 간다라고 할 때의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뭐 적은 금액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 이 적은 금액을 갖고 양 당사자가 분쟁이 종결이 안 돼가지고 소송 가는 건 누구한테도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조금 억울하셔도 우리 선생님 조금 억울하셔도 양보를 하셔가지고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준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이라도 양보를 안 하면요 최종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을 제가 빼고 청소비용 100만 원 빼고 공제하고 510만 원을 돌려달라 한 상태인데요. 이분께서는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하셨어요? 네, 맞아요.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계속 그냥 저는 이사도 못하고 가계약금도 날리고 400 이상은 이제 손해를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뭐 할 데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수술을 또 해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 청소 비용하고 방충망 교체, 방충망이 왜냐면 조금씩 뽕뽕 뚫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뽕뽕 뚫리면 이게 왜 뚫리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그렇게 해서 100만 원 그냥 빼고 주셔라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보자 했는데 이분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일단 돌려주겠다 510을 근데 나중에 소송을 하겠다. 따로. 510이 우리 선생님이 수용하는 금액이면 빨리 받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너무 빨리 받으시고요. 저는 근데 안 받고 이거를 그냥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게 나을 건지 이걸 전혀 모르겠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현재 그 상태라. 이제 제가 후속해서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진행하신 것도 있고 들으니까 좋은 상황을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결국 소송을 간다는 이유는 우리는 공제할 금액에 대한 다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보증금 못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 510을 준다고 하면 그 금액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빨리 받으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요. 그 금액 외에 이제 임대인이 우리한테 청구한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미 100만 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100을 또 공제합니다. 주장할 금액이 깎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원래도 적은 금액에서 100을 공제하면 더 작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더 작은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간다? 그 사람도 부담인데 뭐 간다고 하는 걸 보면 맞겠죠.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액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소재기를 하고 우리가 뭐 입증하고 뭐 주장하고 다투는 거 물론 그럴 사안도 아니지만 보증금 못 받아서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사건을 우리가 리드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법원 판단 기다리는 게 훨씬 쉽고 우리가 받을 돈이 이미 회수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송 결과에 크게 리스크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치 금액을 진다 하더라도 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주라고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죠. 거기에서는 판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되는 금액, 안 되는 금액을 다 쳐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그 사건에서 피고로 대응하는 건 너무나 평화롭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10만 원 주실 때 가장 우선적이고 그냥 쉬운 방법인 거네요. 정말 좋은 방법이고 임차권 등기를 지금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조언 듣고 오늘 이제 카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510만 원 받고 등기 명령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 이제 그 소송을 들어오면 대응하시는 거 그건 너무나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상담자님 어떻게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궁금하신 점? 네, 해결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우선은 권윤주 변호사님께서 거의 대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이제는 TV 트시고 저희가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도움 되실 만한 부분 혹은 아니면 좀 디테일한 부분들 권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변호사님,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선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을 당하는 게
우리가 방어하는 쪽의 입장이 좀 더 편하다가 이제 결론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은 좀 이제 궁금한 건 아까 좀 그 비용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고양이 털이 살짝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그거 그냥 털 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예. 60만 원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 부분은 그러면 좀 빠져야겠죠? 방충망 수리 비용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해한 건 사실은 구멍이 났다고 구멍 하셨습니다. 나는 예, 부분. 뭐 설마 털 낀 걸로 60만 예, 원은 예. 정말 그거는 예, 소송 가서 대응하시면 이길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예. 방충망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청소 비용 60만 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소가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와야 할 의무가 그런 어떤 사설 업체를 불러서 60만 원까지 써가면서 그럼요. 할 부분은 또 아니죠. 네, 물론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액이 될 확률이 좀 네, 저는 있을 그렇게 것 같고 생각합니다. 예. 벽지 교체 비용이 사실은 요구한 원인이 흡연과 관련된 부분인데 흡연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를 좀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러네요. 흡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흡연을 원인으로 해서 벽지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게 사실은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벽지 교체를 4년 설았으니까 사실 좀 누래질 수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벽지 교체는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통상이냐라는 추상적인 기준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는 벽지 교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 진짜로 이 온 집안에서 2주를 환기시켜도 심하다라면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510만 원을 받고 그쪽에서 이제 공제를 100만 원만 하고 돌려주는 거니까 소송을 당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벽지 교체 비용도 100만 원 안 내도 되고 그렇죠. 예. 청소 비용 60만 원도 뭐 감액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충망 관련된 것도 감액될 확률이 있고 혹은 안 내거나 이러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마루 관련된 부분은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마루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지금 2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100만 원대로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가 될 확률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으니까 예. 지금 임대인이 청구한 400만 원보다는 반 정도를 더 좀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의 원고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 부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심지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패소할 가능성을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방어에 집중하시는 건 굉장히 조금 더 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권 변호사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네. 이렇게 심플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상담자님한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임대차 계약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잘 검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님께 아마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3년 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다른 팀 손님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과 외상후 트라우마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장애 28%를 판정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고 동시에 이명 증상도 심해져 1년 넘게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당시 골프장 30%, 손님 70%의 과실로 산재 치료를 받고 휴업 손해금으로 5천만 원, 요양급여는 치료비의 50% 정도를 받았습니다.
공을 친 손님에게는 민사 합의로 800만 원의 위자료도 받았고요. 시간이 흘러 최근 골프장에 복귀를 했는데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니 이를 아예 배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산재휴직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니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금은 없다고 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사고를 당한 지 만 3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골프장 측에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골프장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재 처리를 이미 받았는데요. 이와 별개로 골프장 측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할 수는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건을 말씀드리면요. 산재보험이라는 거는 이미 휴업손해금, 요양급여 등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총 손해액을 다 보장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요.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총 손해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그 산재보험에 따라 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미 그 가해자, 즉 골프를 이제 공을 날리신 그분하고는 800만 원으로 민사 합의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골프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80조 2항에 의하면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즉 상담자님이 이미 받으셨죠. 이 경우에는 그 보험 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면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골프장에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상해 사고에 사업주인 골프장의 책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으로서 예. 지금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요. 예.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결국 근로계약에 따라 이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고용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용주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몇 대 몇이냐의 부분은 원래는 이제 법원 가서 재판으로 결정돼야 예. 되는 부분인데 이 사건은 산재 처리 과정에서 30%라는 과실 비율이 예. 이미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법원의 판단에 무조건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 처리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30%의 고용주의 과실이 법원에 가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결국 예경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통해 이 근로자를 보호했느냐라는 지점인데요. 골프장 코스가 상당히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혹은 누군가 골프공을 날리는 건 당연하게 예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이나 다른 안전 지도사나 도우미를 배치했느냐라는 지점을 통해서 이 과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특정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과실은 3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고 후 장애를 좀 입어서 취업에 제약을 받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일신 수익 보상도 좀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네. 지금 이게 골프장이 그리고 30%가 나왔는데 왜 청구를 또 안 하셨을까요? 네, 뭐 그 부분은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네. 일반인 분들이 사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를 청구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지금 일시기일이란 것은 예. 결국은 이분이 어떠한 가동 연한을 갖고 있는데 예. 얻지 못한 수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휴업 손해로 이미 이제 산재보험 처리 받으신 부분은 예. 치료 기간 동안 정말 정직하게 휴업하신 기간에 대한 전체액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받으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장애 판정 28% 받았기 때문에요. 이분의 나이에다가 그 장애율을 곱하고 가동연한의 예. 그 사고 전 소득을 곱해서 예. 총 손해액에서 휴업 손해 받으신 거랑 변제 받으신 거 빼고 예. 위자료 등 안 받은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휴업 손해를 이미 산재보험이나 이런 걸로 받은 부분 빼고는 네.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시죠. 지금 사고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좀 됐다고 하셨는데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3년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셔서 이게 소멸시효에 좀 걸릴 가능성이 없는지요? 네,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이 되면 그 사고로부터 만 3년이 됩니다. 따라서 매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판단이어서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소재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을 하니까 빨리 소재기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차가 사고로 수리 중이라 렌터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렌터카를 처음 빌리는 거라 제가 느끼기엔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렌터카 업체에서 완전 자차 보험이 있다길래 비싼 돈을 주고 가입했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됐지만 보험을 가입했기에 그래도 안심하고 운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차의 실수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 사고가 났다고 문의하니 저에게 거액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렌터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들 아실 텐데, 변호사님이 완전 자차 보험, 슈퍼 자차 보험 이런 이름으로 이용자들한테 좀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저도 대체 완전은 뭐고 슈퍼는 뭐고 이런 거 되게 좀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뭔 차이가 있나요? 이게 보험은 맞나요? 네, 일단 보험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렌터카 대여하는 고객과 업체 사이의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면책, 완전 면책, 슈퍼 면책, 지금 뭐 명칭이든 모든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것은 그 렌터카 업체의 실제 계약에 따라, 그리고 붙이는 명칭은 자기들이 알아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명칭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차 보험이라는 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각각의 보장 범위와 약관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내용을 렌터카 업체가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법에 의한 무효 처리 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차 보험이라는 건 핵심은 이런 겁니다. 대인이나 대물이나 어떤 피해 차량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 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렌터카 해당 업체의 물건인 자동차, 이 자동차의 손해배상만 면책시켜 준다는 것인데 거기에 알고 보면 예외가 많습니다. 예컨대 계약한 계약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거나 뭐 이런 부분 또는 면책에 대한 한도 초과 시 얼마를 또 추가 청구한다는 등의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분한테 상담자님한테 청구하는 이유도 아마도 예외에 걸렸다 뭐 이런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렌터카를 빌리면 그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고가 나면은 자기들이 이거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보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자기들 보험으로 이 어떤 수리를 하면 되는데, 수리하고는 비용을 어쨌든 일부 고객에게 또 청구하는 형태. 맞습니다. 또 다른 보험을 들어라라고 뭔가 자기들이 든 보험으로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뭔가를 또 드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신 사실상 렌터카 업체가 대신 낼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라는 건데, 이런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같은 자체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군요. 예, 법적으로 의무 가입이라는 거는 네. 말씀드렸듯이 타인에게 유발된 대인 대물은 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보험료가 대여료, 렌트료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까지 고객한테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차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까지 우리 MC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차 보험까지 가입하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보험이 아니라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면책을 안 시키는, 그래서 예.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면책 보험이라는 이런 이름을 씌워서 예.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자차에 대해서는 고객과 렌터카 업체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그런 구조를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그 얘기가 좀 확실히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비용에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은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받는 게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차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다. 렌터카 좀 익숙하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좀 이 보험을 좀 가입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가 든 보험들도 상당히 있고, 이 반드시 좀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결국은 보험료에 포함된, 렌트료에 포함된 대인 대물 책임보험은 신경 쓰실 일이 없고요. 그건 무조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차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옵션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결국은 이 면책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예외가 많은 이 그 렌터카 업체의 계약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래 운전자니까 렌트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가입한 내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가 특약을 추가하는 뭐 원데이 특약 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이용 당시에 발생하는 자차 수리비만 따로 보험 가입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한 별도로 하는 것이 훨씬 면책도 안 되고 훨씬 넓은 보형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렌터카를 빌리면서 내가 든 내 자동차 네. 보험에 특약을 원데이 특약 같은 네. 거 들면 굳이 렌터카를 빌릴 때 거기에서 슈퍼자차, 안 완전 하셔도- 자차 안 하셔도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렌터카 이용할 때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돼서요. 예. 등록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차 보험이라는 이름의 실제 보험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어디가 면책이고 어디가 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계약서에 기재한 운전자만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방송 보시고 렌터카 향후에 이용하시는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렌터카 이용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내와 저에게는 8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장모님이 다단계 사업을 아내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이미 장모님의 설득에 넘어간 아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장모님을 따라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내와 저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저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을 할 것이고 이혼을 하게 되면 딸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집을 비우는 아내에게 딸 아이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아내는 이혼을 싫다면서도 다단계 사업은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내의 행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딸을 키울 수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이 다단계 사업이 뭔지부터 좀 자세히 좀 말씀 주시죠. 네, 다단계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예. 불리는데요. 판매원이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요. 다른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고 다른 판매원으로부터 그가 판매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예.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요. 문제가 판매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집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달 일정 의무, 고비용의 그 투자금을 지출해서 물품을 구입해야만 하는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단계도요. 합법적인 다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파는 제품의 가격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즉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불법적인 다단계라 함은 그 등록이 일단 안 된 게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막 이상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물건 자체의 품질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다단계는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합법인 다단계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부 갈등 원인 중에 다단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다단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좀 너무 안쓰러웠는데요. 제 예. 마음이 같은 여성으로서 예. 이제 여성분들 이제 경력 단절되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당연히 돈 많이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 사용 자유롭다 아니면 경력 없어도 네.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고수익 보장 고액 알바. 예,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되게 많잖아요. 예. 이 고액 알바에 또 넘어가셔서 사실은 잘해 보려고, 가정에 충실해 보려고, 가정에 좀 기여해 보려고, 내 아이 분유 혹은 아니면 내 아이 뭐라도 좀 더 먹여 보려고, 교육 잘 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사기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불법 다단계인 경우들도 있고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 상담자분은 좀 다단계 사업을 하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은 질문인데 아까 불법이 아닌 또 다단계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이혼 사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혼 사유는요. 예. 너무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다단계는 이혼 이런 성립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단계 때문에 이혼이 아니고요. 다단계로 인해서 가정 불화 그리고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을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부부간의 신뢰 파탄 그리고 거기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의 파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됐다. 그 혼인 이혼 사유 중에 6호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벌써 또 생생보험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인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